남의 가정 망치고 싶어. 평생 부모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데 내가 낳은 자식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새벽 4시 35년간 떡볶이 장사로 아들 하나를 키워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생일날 손수 케이크를 사서 들고 간 자리에서 아들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아들을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3명의 남자를 파산시킨 연쇄 결혼 사기범이었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윤정자는 68배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5년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떡볶이 장사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나 아들 김도윤만 보며 살았다. 손등에 굳은 살과 오래된 회색 코트가 그 시간을 증명했다. 장바구니 대신 청가방을 들고 시장을 오가던 그녀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느라 본인의 백내장 수술까지 2년이나 미뤘다. 그저 아들이 남들처럼만 살면 된다는 소박한 소망 하나로 버텼다. 그날은 며느리 박하린의 생일이었다. 저녁 7시 정자는 꽃다발과 직접 딸기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 초대받은 자리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단정한 포니테일에 은색 귀걸이를 한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차가웠다. 케이크를 내밀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냉장고에 밀어 넣었다. 꽃다발은 식탁 한쪽에 덩그러니 놓였다.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다. 며느리는 공손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표정에는 온기가 없었다. 아들은 불안한 듯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정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근황을 물었지만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식사를 마치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서재로 가자는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재 문을 닫았고 정자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몇 분 후 서재 문이 열렸다. 아들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마른 체형의 아들이 정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정자의 뺨을 때렸다. 따끔한 충격이 얼굴을 타고 뇌까지 전해졌다. 남의 가정 망치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폭언이었다. 정자는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뒤에서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 표정엔 미소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뺨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 평생 남편에게도 맞아본 적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그 손에 물집 잡힌 걸 보며 자란 아들이 나를 때렸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거울 앞에 섰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닦아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자식을 버리기로 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이제 그만 놓아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의문은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만 해도 정자는 몰랐다. 아들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균열의 시작점을. 김도윤은 결혼 전까지 효자였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고, 한 달에 2번은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떡볶이 장사로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늘의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음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다. 주 3회 오던 전화가 주 2회로 줄었을 때도 새댁과 시간을 보내야 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곧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다. 예전엔 1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목소리도 어딘가 조급했다. 그해 가을 정자는 아들 집에 들르려 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직접 만든 송편을 전하고 싶었다. 전화를 걸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 할인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는 말에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엇이 부담스럽다는 건지 물었지만 아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냥 요즘 예민하다고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자는 억울했지만 참았다. 며느리를 배려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송편은 택배로 보냈다. 추석 당일 정자는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문자 한 통이 왔다. 처가에 다녀왔다는 내용이었다. 시댁 인사는 생략됐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혼자 먹는 송편은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후로 만남은 더욱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보자는 제안도 거절당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주말엔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의문이 자랐다. 정말 일 때문일까? 아니면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까? 어느 날 정자는 아들 집 아파트를 찾아갔다. 미리 연락하면 또 거절당할 것 같아 그냥 가기로 했다. 반찬통을 들고 경비실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306호에서 방문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특히 노부인은 절대 올려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정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노부인. 그게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경비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반찬통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집착이 심하다는 이야기였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누군가는 비난하는 표정을 보냈다. 정자는 억울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친구 최영숙에게 하소연했다. 영숙은 진한 펌 머리를 쓸어 올리며 분노했다. 그건 아니지. 자식 키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영숙의 분노도 상황을 바꾸진 못했다. 정자는 점점 고립됐다.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차단했다. 명절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정자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과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정자는 아들을 포기하기로 한 그날의 다짐을 되새겼다. 하지만 포기란 쉽지 않았다. 새벽마다 떡볶이 장사를 준비하며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학교 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얼굴, 그 기억들이 가슴을 후볐다. 정자는 알지 못했다. 이 고립이, 이 소문이 모두 계획된 것임을. 며느리 박하린의 치밀한 설계 속에서 정자는 서서히 무력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정자는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다. 청가방에는 배추와 무가 가득했고 좌석에 앉아 허리가 한결 편해졌다. 칸 안은 한산했다. 몇몇 승객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졸고 있었다. 두 정거장을 지나갈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세 칸 앞쪽 창가 좌석에 며느리 박하린이 앉아 있었다. 검은 수트 차림에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 중이었다. 정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본능적으로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린은 정자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하린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처음엔 단편적인 단어들 뿐이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정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물쇼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오빠가 엄마 뺨까지 때렸다는 내용이었다. 정자는 숨이 막혔다. 오빠, 그건 도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뺨을 때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게 눈물쇼의 결과였다는 건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건가? 정자의 손이 떨렸다. 가방을 더 높이 들어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하린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재산 정리는 거의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으니 조용하다고. 웃음기까지 섞인 목소리였다. 정신병원. 누구를? 설마 도윤을? 정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가방을 든 손에서 땀이 흘렀다. 하지만 정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더 들어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때 핸드폰이 생각났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녹음 앱을 찾았다. 빨간 버튼을 눌렀다. 녹음이 시작됐다. 하린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넘어왔다고 했다. 예금도 마찬가지라고. 차도 이미 명의 변경이 끝났다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만만한 어조였다. 통화 상대가 뭔가 물었는지 하린이 대답했다.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번 건으로 경험도 쌓였으니 더 쉬울 거라고. 정자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다음 타깃. 그럼 도윤은 타깃이었다는 건가? 사랑이 아니라 재산이 목표였다는 건가? 결혼이 사냥이었다는 건가?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다. 하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자는 가방을 더 높이 들고 고개를 숙였다. 하린이 지나갔다. 향수 냄새가 스쳤다. 문이 열리고 하린이 내렸다.
정자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녹음을 멈췄다. 핸드폰 화면에는 3분 42초라는 시간이 표시돼 있었다. 정자는 파일을 확인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눈물쇼, 뺨, 재산 정리, 정신병원, 아파트, 예금. 모든 단어가 또렷했다. 정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도윤이 정신병원에 있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은 갇혀 있는 건가? 약을 먹고 있는 건가? 정자는 참을 수 없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곧장 친구 최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은 정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만나자고 했다. 1시간 후 동네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자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파일이 끝나자 영숙이 탁자를 쳤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은 아는 법무사가 있다며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다. 이틀 후 정자와 영숙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최재훈이라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그들을 맞았다. 정자는 녹음 파일과 함께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재훈은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일주일의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다. 재훈이 서류 뭉치를 정자 앞에 펼쳤다. 결혼 6개월 만에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도윤 명의였던 아파트는 할인 명의로 넘어갔다. 차량도 마찬가지였다. 예금 계좌의 수익자도 할인으로 변경돼 있었다. 보험금 수령인까지 바뀌어 있었다. 정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도윤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서명들은 어딘가 어색했다. 평소 도윤의 필체와 달랐다. 정자는 손가락으로 서명을 짚었다. 이게 내 아들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강요당한 걸까?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형식적으론 정상적인 부부간 재산 이전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정자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론 부족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고. 정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어디선가 갇혀 있다. 약을 먹고 있을지 모른다. 재산은 이미 빼앗겼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다. 포기할 수 없다. 그날의 다짐, 자식을 버리겠다던 그 결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정자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68배 얼굴이 비쳤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눈빛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고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작하자고. 끝까지 가자고.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법무사 최재훈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정자는 먼저 도윤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다. 김도윤 대리는 2주 전에 건강 문제로 휴직계를 냈다고. 구체적인 병명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건강 문제.
정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지하철에서 들은 그 말이 떠올랐다. 정신병원에 처방가 났다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훈의 조언으로 정자는 아들 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다. 306호에 며칠째 인기척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우편물만 쌓이고 있고 불도 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자는 불안이 커졌다. 도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박하린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사라졌다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다. 정자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난 건 차가운 현실이었다. 담당 형사 앞에서 하리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붉게 부은 눈으로 남편 걱정을 쏟아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남편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최근엔 자해 충동까지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하더니 결국 사라졌다고 했다. 정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형사는 오히려 정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며느리를 괴롭힌 게 사실이냐고,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정자는 억울했지만 명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와야 했다. 재훈은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사설 조사원의 도움을 받자고 했다. 장태식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합류했다. 태식은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다. 며칠의 작업 끝에 결과가 나왔다. 할인의 카드로 한 달째 결제되고 있는 항목이 있었다. 정신과 병원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폐쇄병동 사용료였다. 매주 고액의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병원 이름과 주소까지 확인됐다. 서울 외곽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었다. 정자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도윤은 실종된 게 아니었다. 강제로 입원당한 것이었다. 며느리의 카드로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건 며느리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는 뜻이었다. 재훈이 추가 조사를 제안했다. 할인의 과거를 파헤쳐 보자고. 혹시 전과가 있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태식이 인맥을 동원해 조사에 들어갔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할인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 이선우라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태식은 그의 연락처까지 찾아냈다. 정자와 재훈은 선우를 만나러 갔다. 선우는 수척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결혼 8개월 만에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아파트, 예금, 차량, 모든 것이 할인 명의로 넘어갔다고. 그리고 자신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다고. 6개월을 갇혀 지냈다고 했다. 정자는 숨이 막혔다. 똑같은 수법이었다. 선우는 다행히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재산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선우는 하나를 준비해 뒀다고 했다. 할인과의 통화 녹취였다. 장기간 모아둔 파일들이 있다고 했다. 정자는 선우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도와달라고. 내 아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취 파일을 모두 건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위치를 알아낸 정자는 다음 날 그곳으로 향했다. 간병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흰색 유니폼까지 준비했다. 병원 3층, 병실 302호. 문 앞에서 정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창가 침대에 도윤이 누워 있었다. 마른 몸은 더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자는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엄마를 알아봤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곧 데리고 나가겠다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자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병실을 나서는 정자를 간호사 배소연이 복도에서 조용히 불렀다. 주변을 살피던 소연은 낮은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다. 저 환자는 원래 정상이라고. 약만 안 먹이면 멀쩡한 사람이라고. 보호자가 계속 용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소연의 눈빛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정자는 소연의 말을 녹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정확히 기억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필요하면 나중에 증언할 수 있다며 연락처를 건넸다. 정자는 그 종이를 지갑 깊숙이 넣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자는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영숙은 이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 사흘 후 정자는 변호사 서지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30대 후반의 침착한 사람이었다. 정자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지하철 녹음, 등기부등본, 카드 내역, 선우의 녹취 파일까지 1시간 넘게 살펴보던 지우가 입을 열었다. 승산은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상대가 법적 허점을 잘 파고든다고 했다. 지우는 2가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도윤의 퇴원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가압류였다. 정자는 비용을 물었다. 지우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자 정자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35년 장사로 모은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였다. 법원에 서류가 제출됐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정자는 매일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 직접 들어갈 순 없었지만 건물만 바라봐도 아들과 연결된 것 같았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다. 정자는 영숙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할인이 저편에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검은 수트, 단정한 머리, 침착한 표정. 정자를 보는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할인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다. 지하철 녹음은 불법 도청이라고 주장했다.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재산 이전도 정상적인 부부간 증여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우가 반박했다. 전 남편의 사례를 들며 패턴을 지적했다. 하지만 할인의 변호사는 과거 사건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입증된 범죄 사실이 아니라면 단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녹음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재산 이전 서류엔 도윤의 서명이 있으며 강제 입원도 보호자의 합법적 권한 범위라는 판단이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일주일 후 판결문이 도착했다. 청구 기각.
가처분도 가압류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자는 판결문을 읽고 또 읽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영숙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는데 할인과 마주쳤다. 할인은 정자 앞을 지나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다 늙은 것들이 설치니까 이 꼴이지. 그 말은 칼처럼 정자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패배했다. 모든 걸 준비했는데 패배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지만 정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정말 포기해야 하나? 아들은 저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건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새벽 4시가 됐다. 오랜 습관으로 눈이 떠졌다. 정자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붓고 지친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정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영 아들을 잃는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더 확실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자는 알겠다고 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펼쳤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는지 적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인이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를 조작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봤다고. 돈까지 제안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녹음했다고 했다. 선우도 추가 자료를 보내왔다. 결혼 전 할인이 결혼은 사업이라고 말한 녹음이었다. 대학 동기도 나타났다. 할인이 울음 연기를 연습했다는 증언이었다. 증거는 조금씩 쌓여갔다. 정자는 매일 밤 서류를 정리했다. 전략을 짰고 지우와 통화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희망도 보였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지우의 사무실 회의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정자, 영숙, 재훈, 태식, 그리고 지우가 둘러앉았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기로 했다.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증거로,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 지우가 화이트보드에 전략을 그렸다. 증거를 5개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첫째, 재산 탈취 의도를 증명하는 자백. 둘째, 동일수법의 전과. 셋째, 인격적 패턴을 보여주는 증언. 넷째, 의료 시스템 악용 증거. 다섯째, 금융과 등기 서류의 타임라인. 정자는 메모를 시작했다. 첫 번째, 지하철 녹음. 재산 정리가 끝났다는 자백과 다음 타깃 언급이 명확했다. 불법 녹음 논란이 있지만 범죄 증거로선 유효하다는 게 지우의 판단이었다. 두 번째, 선우의 녹취 파일. 결혼은 사업이라는 발언. 남자들은 눈물에 다 넘어온다는 계산적 태도, 재산 이전 과정의 구체적 묘사까지 담겨 있었다. 선우는 이혼 후 3년간 모든 통화를 보관해뒀다. 그 집요함이 이제 무기가 됐다. 세 번째, 대학 동기의 증언. 이미 2명이 나섰다. 할인이 결혼 상대를 재산으로 평가했다는 것, 울음 연기를 연습했다는 것,
시어머니는 언젠가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표현했다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이었다. 네 번째, 병원 관련 증거. 소연이 녹음한 진단서 조작 요구 대화가 결정타였다. 할인이 담당 의사에게 남편을 더 심각하게 진단해달라며 금품을 제안한 장면이었다. 의사 오정민은 그 제안을 거부했고 환자의 실제 상태는 정상이라고 증언할 준비가 돼 있었다. 간병인도 추가 증언자로 확보했다. 다섯 번째, 재훈이 정리한 서류 패키지. 결혼 후 6개월간 재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날짜별로 정리됐다. 아파트 명의 변경이 결혼 석 달 만에, 차량은 넉 달 만에, 예금 수익자 변경은 5달 만에 이뤄졌다. 모든 서류의 서명 필적도 감정을 의뢰했다. 도윤의 평소 서명과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 태식은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할인의 카드로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결제 내역이 나왔다. 도윤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계속됐다. 누군가와 만났다는 정황이었다. 태식은 CCTV까지 확보했다. 할인이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다음 타깃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이 모든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설계했다. 먼저 재산 이동의 타임라인으로 의심을 만들고 선우의 증언으로 패턴을 입증하고 대학 동기들의 증언으로 인격을 드러내고 병원 증거로 범죄성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녹음으로 자백을 쐐기박는 구조였다. 절차도 정했다. 먼저 항소심에서 승리해 재산을 환수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로 사기와 강제 입원 혐의를 추가하고 병원에는 법원 명령으로 즉시 퇴원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3단계 전략이었다. 정자는 모든 계획을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일 텐데.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던 모습. 약에 취해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들. 그 모습이 정자의 망설임을 단호함으로 바꿨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구조였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영숙이 정자의 손을 잡았다. 제대로 끝내자고 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에게 모든 걸 진행하라고 했다. 그날 밤 정자는 집에 돌아와 서류 사본을 다시 펼쳤다. 하나하나 읽으며 머릿속에 새겼다. 재판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해야 했다. 새벽까지 서류와 씨름했다. 며칠 후 항소장이 제출됐다. 이번엔 1심 때보다 3배나 두꺼운 증거 자료가 첨부됐다. 증인 명단도 정리됐다. 선우, 대학 동기 2명, 의사 오정민, 간호사 소연, 간병인, 그리고 필적 감정사까지. 재판 날짜가 잡혔다. 2달 후였다. 정자는 그 2달을 준비에 쏟기로 했다. 지우와 매주 모의 재판을 했다.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했다. 증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겼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계획을 가진 전사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2차 재판 날이 밝았다. 정자는 영숙과 함께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손에 든 가방엔 모든 증거 사본이 들어 있었다.
마음을 다잡으려 심호흡을 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 법정 문이 열렸다. 할인이 들어왔다. 여전히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표정엔 이전과 달리 긴장이 보였다. 방청석이 가득 찼다. 선우와 소연, 오정민 의사도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지우가 먼저 재산 이동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결혼 후 6개월간 모든 재산이 할인에게 넘어간 과정이 한눈에 보였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다음은 선우의 차례였다. 증인석에 선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자신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법정에 할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은 사업이라는 냉정한 말, 남자들은 눈물에 다 넘어온다는 계산적인 어조. 방청석이 술렁였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판사는 표정을 바꾸며 메모를 했다. 대학 동기가 증인석에 올랐다. 할인이 결혼 상대를 재산으로 평가했다는 증언, 울음 연기를 연습했다는 구체적 일화가 이어졌다. 시어머니를 제거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말에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어 의사 오정민이 증언했다. 환자 김도윤의 실제 상태는 정상이었다고, 약물만 끊으면 즉시 퇴원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진단서를 더 심각하게 써달라며 금품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소연이 제출한 녹음이 재생됐다. 할인이 의사에게 진단서 조작을 요구하며 돈 봉투를 건네려는 대화였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지우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지하철 녹음이었다. 재산 정리가 끝났다는 자백, 정신병원에 처바가 났다는 발언, 다음 타기까지 언급한 내용. 할인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할인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증거의 무게 앞에서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할인이 감정을 못 이기고 소리쳤다. 노파가 집착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방어였다고 외쳤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스스로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판사가 정리 발언을 요구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재산 분쟁이 아니라 계획적 사기이며 인권 침해이고 추가 범죄를 예고한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정리했다. 사흘 후 판결이 나왔다. 재산 전액 환수, 접근 금지 명령, 손해배상 2천만 원. 정자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영숙이 껴안았다. 즉시 병원에 법원 명령이 전달됐다. 도윤의 퇴원 수속이 진행됐다. 정자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302호 문을 열자 도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약을 끊은 지 사흘째, 눈빛이 살아있었다. 도윤이 정자를 보고 일어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오열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다. 괜찮다고, 이제 집에 가자고 속삭였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할인의 피해자가 추가로 3명 더 확인됐다고 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다. 결혼 후 재산 탈취, 강제 입원 또는 협박으로 침묵 강요. 총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기, 강요,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였다. 석 달 후 선고 공판에서 실형 6년이 선고됐다. 정자는 선고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도감이 컸다. 아들을 되찾았다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 법정을 나서며 도윤이 정자의 손을 잡았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젠 영원히 엄마 편이라고 다짐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다. 결혼 사기범 실형, 피해액 10억 원대.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는 멘트가 이어졌다. 정자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35년 장사로 굳은 손은 여전했지만 가슴의 멍은 사라지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다. 정자와 도윤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서린 도시였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다. 마당엔 텃밭을 꾸밀 공간이 있었다. 이사 첫날 정자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보다 하늘이 넓고 높았다. 공기도 맑았다. 도윤이 짐을 나르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의 웃음을 되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도윤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먹었던 약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날마다 나아졌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고 집에 돌아와 정자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겐 기적 같았다. 도윤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자가 평생 떡볶이만 만들었다면 이젠 자기가 다양한 음식을 만들겠다고 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김치찌개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계란말이를 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정자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아들이 만든 음식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다. 정자는 새벽 장사 대신 밭을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시간이 치유가 됐다. 도윤도 함께 밭일을 도왔다. 모자는 나란히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새로운 모자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거리를 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다. 정자가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주고 도윤이 마을 청소를 도우며 조금씩 친해졌다. 동네 어르신들은 정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석 달이 지나자 도윤은 회사 복직을 결심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정자가 등을 떠밀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격려했다. 복직 첫날 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정자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저녁에 돌아온 도윤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다고, 업무도 생각보다 잘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이면 영숙이 찾아왔다. 큰 가방에 반찬을 잔뜩 담아왔고 마당에 앉아 정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정자에겐 소중했다.
함께 싸운 전우 같은 친구였다. 영숙은 정자를 보며 많이 좋아졌다고,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말했다. 어느 저녁 정자와 도윤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도윤이 차를 따라 정자에게 건넸다. 정자는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평생 엄마 편이겠다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고.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정자는 밭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도 저렇게 다시 익어가는 것 같다고. 무너졌던 것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고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있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재판 준비하며 적었던 메모들이 가득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끝까지 싸울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것.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정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아들을 되찾았다. 이제 평범한 날들을 살아갈 일만 남았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정자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이제 떡볶이 장사 준비를 할 필요는 없었다. 대신 마당으로 나가 토마토에 물을 주었다. 빨간 열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삶도 저렇게 다시 익어가고 있었다. 윤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피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68배 나이에도 세상이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몰아갔을 때도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